한반도 위기 상황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선 전문가, 일반인 할 것 없이 과연 북한이 실제 남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요. 그만큼 현재 북한의 행동이 전쟁 사전 단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습 전쟁을 벌여도 성공 가능성이 제로인 전력에 북한이 이렇게 친절하게 전쟁을 예고해주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현실적인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꺼리튜브에선 북한의 도발이 블러핑일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는 현실적인 증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다고 밝힌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북한이 이번엔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여기저기 흘리고 있습니다. 국경선 부근 포병여단의 완전 사격 준비를 지시하는가 하면 방공망 감시 초소를 늘렸고 남과 북을 잇는 동해선과 경의선을 폭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태세는 격상됐고 국민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행동이 공격보다는 방어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남침을 준비하는 북한군이라면 전시회 보급의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는 동해선과 경의선을 폭파할 리 없습니다. 포병여단의 사격 준비와 방공망 감시 초소를 늘린 것 역시 최근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에 대한 대비라는 해석이 더 현실성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전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쓸 수도 없을 만큼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요. 체제 유지를 원한다면 전쟁보다는 협상 카드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벌일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현재 북한의 전쟁 물자 부족 상황은 역대 최고입니다. 얼마 전 북한은 러시아와 협약을 맺고 전쟁 물자를 탈탈 털어서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골동품에 가까운 노후 무기를 비싼 값에 판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의 곳간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9월 자강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인해 북한 최대 군수공장이 복구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공장은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중요한 시설 중 하나였으며 그 피해는 치명적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수해까지 더해져 북한의 식량난은 역대급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군사비축 물자를 인민들에게 배급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북한이 단 며칠간의 전쟁 수행조차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오죽하면 북한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 우리 정부에 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이를 무시했고 모두가 알다시피 국군의 날 대규모 열병식까지 치렀는데요. 이에 열받은 북한이 또 한 번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초고강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세게 나오면 나스랄라처럼 제거될 수도 있으니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국과의 관계도 최악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유일한 동맹으로 지칭한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배신자로 부르며 증오심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제 코가 석자인 러시아가 북한을 지켜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자립적인 방어 전략을 유지하기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있으며 북한도 중국을 무시하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양국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해도 그 전쟁이 중국의 사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면 중국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한을 도울 여력이 없으므로 북한은 국제적 고립 속에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남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핵무기의 사용뿐인데요.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위성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으며 공격의 징후가 포착되면 미국의 선제 타격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심지어 러시아 같은 핵강국도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짓으로 기습 공격조차 어려운 북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과의 전투력 격차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지상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군과 해군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위협할 존재로 부상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방위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했기에 현재는 신흥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경제적 제재와 고립으로 인해 군사력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 기반이 없는 북한의 군사적 도전은 결국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GDP가 북한보다 수십 배 높은 한국은 방위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첨단 전자전 기술과 정보전 역량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 제재와 고립 속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결국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자체적인 무기체계 또한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했는데요. 한국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첨단 무기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KF-21,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다양한 구축함 등의 국산화된 최첨단 체계 외에도 F-35로 대표되는 미국산 무기는 한국과 북한의 전력차를 설명해주는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김정은이 핵보다도 무서워한다는 벙커버스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5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핵무기 하나 빼고 대한민국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미비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20세기 중반의 구식 무기들 뿐이며 최근에 방공망 초소를 늘렸다곤 하지만 개인용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감상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보유한 현무와 타우러스는 북한의 방공망에 걸리지 않는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T-55, T-62 전차, 미그-21 전투기 등 구소련 시절의 무기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와 자원 부족으로 군사적 대응 능력이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술했지만 핵무기가 북한이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카드였는데요. 이는 실질적인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는 별개입니다. 러시아도 못 쓰는 핵을 북한이 사용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정일 뿐입니다. 오히려 써보기도 전에 미국의 위성의 발각, 김씨 일가가 전멸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귀순자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북한군 대부분은 굶주림을 해결하기도 급급해 전쟁을 수행할 의지도 없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수행을 위한 보급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재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핵포기나 개방인데 핵은 북한이 가진 거의 유일한 자위권이라 할 수 있고 개방을 하면 북한 주민들에 의해 나라가 뒤집힐 것이 뻔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만약 북한이 침략 시도를 한다 해도 한국이 갖춘 정보전과 전술적 우위에 의해 좌절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주요 정보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는 정보 자원의 질과 양에서 북한을 압도합니다. 또한 한국군은 미군과의 정보 공유 협정에 따라 매우 수준 높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일부 제한된 국가와의 협력 외에는 이러한 첩보 네트워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군사훈련과 국제적 정보 공유를 통해 첩보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는데 북한의 스파이나 간첩이라 봐야 각국에 파견된 외교관 수준으로 정보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북한은 사이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이를 막을 사이버 방어 체계와 더불어 사이버 전력의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반면 북한은 제한된 기술적 자원과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효율적인 방어와 대응이 어렵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과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한 최첨단 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으키는 위협은 초기에 탐지되어 빠르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은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이제 공포정치의 한계를 느낀 김정은이 먼저 남침할 가능성을 높게 친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카다피도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독재 정권의 말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은 내부의 적을 통제하기도 바쁩니다. 여기에 한국의 벙커버스터가 언제 자신을 노릴지 몰라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단 하루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전쟁을 과연 벌일 수 있을까요? 당장 내일 죽는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지 않은 이상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 나토 등과의 긴밀한 군사동맹을 통해 더욱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해구상과 방공 시스템은 한국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이 전면전을 시도할 경우 승산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결국 도발의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번 도발은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중국과의 연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과 북한의 도발 시기가 겹치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에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이런 도발을 이용해 왔습니다. 물론 최근엔 무조건 무시당하고 있지만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또 위험한 도박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31일 아파치 36대 추가 승인 영상입니다. 아파치 헬기는 한 번에 최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작전에 투입되는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단 한 발만으로도 적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고 아파치 헬기는 전차의 교전 거리보다 한참 떨어진 10km 거리에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여 전차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어 아파치 헬기의 또 다른 별명이 전차 킬러입니다. 그만큼 아파치 헬기의 강력한 성능은 이미 정평이 난 상황인데요.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은 아파치 헬기가 작전을 수행하는데 더욱 적합합니다. 굽이치는 산맥들은 전차와 자주포 등의 지상 전력이 기동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만 이를 손쉽게 우회할 수 있는 아파치 헬기는 북한의 기갑 전력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36대의 아파치 헬기만으로도 북한의 지상 전력을 압도하고 있었는데요. 실전에서 검증된 아파치 헬기의 헬파이어 명중률보다 한참 낮은 50%의 명중률로 가정을 해도 36대의 아파치 헬기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하고 출격하면 288대의 기갑 전력을 초토화할 수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32대의 아파치 헬기만으로도 한 번에 한 개의 기갑 여단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미 적을 압도하던 한국의 헬기 전력이 2배 이상 강력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4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의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려 3년의 시간 동안 진행한 헬기 전력 강화에 드디어 성공한 것인데요. 이제 한국은 72대의 아파치 헬기를 보유하면서 주한미군의 도움이 없어도 단독으로 제7기동군단의 북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북한은 한국의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을 두고 안보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이라는 표현을 쓰며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는 한국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120대의 아파치 헬기를 절대로 상대하지 못하는 전력 차이를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북한의 기갑 여단은 200에서 300대 정도의 전차와 장갑차로 부대를 편성합니다. 한국과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는 도합 120대를 보유하고 있고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한다고 가정하면 한 번에 발사되는 미사일은 무려 1920발이나 되는데 최소 6개의 북한군 기갑 여단이 일시에 소멸하는 전력입니다. 게다가 아파치 헬기는 최대 무장 기준으로도 2시간 30분의 비행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무장 탑재량과 연료량을 조절하면 최대 24시간까지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다량의 전차와 자주포, 장사정포를 분산 배치하고 숨겨놓더라도 한 번 출격한 아파치 헬기는 장시간 적진을 수색하며 적의 장비를 찾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치 헬기의 강력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파치 헬기는 헬파이어 미사일 이외에도 70mm 히드라 로켓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70mm 히드라 로켓은 적의 대공포와 방공망, 경장갑 차량 등을 타격하는데 효과적인 무기 체계인데 히드라 로켓은 19발씩 장착되는 M261 발사기에 탑재되어 운용됩니다. 한 대의 아파치 헬기가 최대 4개의 M261 발사기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총 76발의 히드라 로켓이 아파치 헬기에 탑재되는데요. 한국과 주한미군은 총 120대의 아파치 헬기에서 한 번에 9120발의 히드라 로켓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히드라 로켓에 장착되는 고폭탄 탄두의 폭발 반경은 약 10m이며 파편에 의한 살상 반경은 약 50m에 이릅니다. 최소한의 살상 면적으로 고폭탄의 폭발 반경인 10m로 범위를 측정하더라도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95평의 면적이 폭발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9120발의 히드라 로켓이 파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는 86만 평이 넘으며 이는 축구장 440개 이상을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입니다.
게다가 이 면적은 어디까지나 탄두의 폭발 반경으로 잡은 최소한의 면적이며 파편에 의한 살상 범위로 계산한다면 2100만 평, 축구장 1800개 이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에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위력입니다. 실제로 아파치 헬기가 거둔 전적을 찾아보더라도 한국이 다수의 아파치 헬기로 북한의 구식 전력을 며칠 이내에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게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걸프전에 투입된 다수의 아파치 헬기는 짧은 전쟁 기간 동안 각각 500대 이상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한 것을 시작으로 120곳의 포병기지와 30곳의 대공포기지를 지도해서 지워버렸으며 심지어는 군사공항에 위치하고 있던 20대의 전투기도 격파하는 전공을 올렸습니다. 다국적군이 본격적인 작전을 수행한 1991년 1월 17일부터 전쟁이 마무리되는 1991년 2월 28일까지 불과 전체 기간이 한 달 반 남짓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파치 헬기가 보여준 실전 능력은 그야말로 엄청난 전투력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구식 무기가 많은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한국과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120대는 이것만으로도 북한의 지상을 초토화하기에 차고 넘치는 전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북한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한국을 넘보는 중국을 상대로도 압도적인 화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작전을 염두에 두고 편성된 북부전구는 Z-10K, WZ-10, Z-19 등의 공격 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도입할 예정의 물량까지 다 합친다면 694대를 보유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를 포함해도 120대에 불과한 한국보다 마치 더 많은 수량을 보유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전력에서 중국의 열세가 명확합니다. 우선 중국의 북부전구는 아파치 헬기를 잡겠다고 개발한 Z-21 짝퉁 아파치를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공격 헬기는 아파치보다 체급이 작고 엔진 성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기동성에 약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무장 탑재량 측면에서도 아파치보다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기체들은 중국이 제대로 된 기술력이 없어 캐나다로부터 기술을 무단 탈취하거나 러시아에게 거금을 지불하고 기본 설계안을 구매하는 등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개발이 되었다는 것도 약점인데요. 따라서 공격 헬기 전력은 중국이 한국보다 숫자만 많을 뿐 질적 측면에서는 한참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력 차이는 다시 말해 북부전구 이하의 기갑, 포병 전력이 한반도로 작전을 전개하더라도 한국은 아파치 헬기를 다수 동원하여 중국의 지상 전력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치 헬기가 헬파이어 미사일과 히드라 로켓으로 북부전구의 힘을 소진시키고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진격을 한다면 중국의 인해 전술도 그다지 두려울 것이 없는데요. 반면 한국보다 뒤떨어진 공격 헬기를 보유한 중국과 북한은 한국의 지상 전력을 제압하고 싶더라도 효율적인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산악지대에서 공격 헬기의 전술적 중요성과 전투력은 다른 지형에서보다 2배나 더 강력해집니다. 소련의 아프간 침공 당시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을 펼쳤던 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산맥을 무시하고 능선을 넘어올 수 있는 헬기 전력이 가장 무서웠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산악지대의 교전에서는 강력한 헬기 전력을 보유한 측이 훨씬 더 유리한 공방을 펼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72대의 아파치 헬기를 보유할 한국은 한반도 작전에서 유례가 없는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아파치 헬기 보유국이 되려던 한국의 야심은 잠시 접어둬야겠습니다. 폴란드에서 무려 96대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아파치 헬기 96대를 비롯하여 1800발 이상의 헬파이어 미사일 등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72대를 보유하는 한국은 미국과 폴란드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아파치 헬기를 보유한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비록 기존의 계획처럼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량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 국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아파치 헬기 전력은 상당히 막강한데요. 아파치 헬기의 초기 도입 계획에서는 최대 100대에 육박하는 아파치 전력을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의 헬기 전력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20일 차세대 중형기동 헬기 영상입니다. 카이가 차세대 기동 헬기 XU-H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XU-H는 현재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 중인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고속 중형기동 헬기입니다. 이는 미국 육군의 FLR-AA 프로젝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며 국내 연구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헬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차세대 헬기 개발은 미국의 헬기 도입 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현재 미국이 어떤 식으로 기동 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육군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작전에서 활용해온 노후 블랙호크 헬기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블랙호크는 1979년부터 미 육군에 도입되어 다목적 회전익 항공기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약 2,000대가 운용 중입니다. 블랙호크를 제작한 시코르스키는 블랙호크를 대체할 신형 헬기 개발과 동시에 기존 블랙호크의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랙호크의 성능 개량 프로그램은 주로 새 엔진을 장착하여 출력을 높이고 연비를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블랙호크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제작한 T700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용도에 따라 1768마력에서 1915마력까지 다양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미 육군이 더 강력한 출력과 향상된 연비를 요구하자 새로운 엔진 T901GE900을 개발했습니다. T901GE900은 기존 T700 엔진 대비 약 50% 더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연비가 25%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블랙호크의 항속거리를 크게 늘리고 더욱 효율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T901 엔진은 대형 공격 헬기인 AH-64 아파치 개량형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T901 엔진은 현재까지 약 1,500시간의 전면 지상 시험과 5,000시간의 엔진 인증 시험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UH-60M 블랙호크 헬기에 장착되어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능 개량을 통해 블랙호크의 운용 수명을 2070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블랙호크 성능 개량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블랙호크는 B-52 스트라토포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100년이 지나도 운용되는 항공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미래장거리 강습 항공기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록히드 마틴과 벨사가 공동 개발하는 V280 벨러가 이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납품 개시는 203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280 벨러는 차세대 틸트로터 항공기로 수직 이착륙과 고속 비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착륙 시에는 로터를 수직으로 세워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으며 비행 중에는 로터를 수평으로 눕혀 고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헬기의 제한된 속도와 비행 거리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565km에 달하는데요. 이는 블랙호크의 최고 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서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수송할 수 있어 전투 및 작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약 3,900km로 블랙호크의 592km에 비해 훨씬 길어졌습니다. 또한 V280은 최대 14명의 병력이 탑승하고 내부 공간도 커져 더 많은 장비와 물자를 수송할 수 있으며 외부 슬링을 통해 최대 4.5톤의 화물 운반이 가능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V280은 V꼬리를 적용하여 기동성을 향상시켰으며 탄소 섬유 기반 소재를 대량 사용하여 중량과 가격을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비행 통제 시스템인 플라이바이와이어를 3중으로 구축하여 비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V280의 엔진은 90도 회전하는 V22 오스프리와 달리 엔진 자체는 고정되어 있고 터보 샤프트 부분만 회전합니다. 이는 엔진의 배기열이 활주로에 닿는 문제를 해결하고 측면 대우에 방어용 무장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V280 벨러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V280 벨러는 넓은 전폭과 높은 전고 때문에 운용에 넓은 주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항공모함이나 좁은 공간에서 운용이 용이한 V22 오스프리와는 대조적입니다. V22 오스프리는 날개와 로터를 접을 수 있는 설계로 함재기로서의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V280은 완전 고정식으로 설계되어 이러한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V280 벨러는 틸트로터 기술을 활용하여 엔진은 고정하고 로터 축만 90도로 회전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엔진과 로터 축 전체가 회전하는 V22의 방식에 비해 움직이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기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높은 개발 비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병력 탑재 능력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도 현재 사용 중인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헬기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데요. 우리 군이 운영 중인 블랙호크는 구형 모델로 현대전장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호크 대체 헬기를 자체 개발할지 외국 기종을 도입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미국의 V280 도입 결과에 따라 기술 협력이나 도입 방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V280의 도입으로 미군의 기동 헬기 속도가 빨라지면 한국군도 이에 맞춰 새로운 헬기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블랙호크를 대체하는 고성능 헬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수리용과 소형 무장 헬기를 뛰어넘는 성능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카이가 차세대 기동헬기 XUH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 한국항공우주학회가 개최한 수직이 착륙기 체계 부문위원회 동계 심포지엄에서 처음 XUH에 대한 계획이 밝혀진 것인데요. XUH의 전반적인 성능은 V280과 비슷한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8명에서 12명의 전투병력을 탑재하고 블랙호크보다 2배 빠르고 2배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형 차세대 개방형 구조를 채용하여 항공전자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쉽게 하고 다른 기체 간 호환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XUH가 이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발한 헬기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져야 하며 여기에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축반전 푸셔 방식으로 KA-32 헬기처럼 한 쌍의 주 로터를 사용하고 꼬리 부분에 추진력을 만드는 프로펠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합형은 주 로터 하나만 장착하고 꼬리 부분에 2개의 추진력을 주는 프로펠러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틸트 로터형은 큰 2개의 주 로터를 날개 끝에 배치하고 로터의 방향을 바꾸어 수직 이착륙과 수평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카이는 2026년까지 기술 시범기를 개발하고 2031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먼저 무인 헬기 형태의 작은 모형을 개발하여 핵심 기술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만약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40년대에는 XUH가 한국 육군에 배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막대한 개발 비용이 필요합니다. 카이는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KF-21 개발에 소요된 8조 원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발 기간도 그리 여유가 없는 편입니다. 수리온의 경우 개발 방향성을 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XUH를 2031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40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은 매우 빠듯한 일정입니다. 만약 기술적 리스크와 논란이 길어지면 개발 착수에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이로 인해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XUH 개발 계획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 사업이지만 힘겨운 과제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헬기 기술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독자적인 차세대 기동 헬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